그다음 89쪽입니다. 자, 요게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직접적 개입 방법과 간접적 개입 방법 그 개념만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적인 문제보다 개입 전체. 자, 대표 유행보죠. 자,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무슨 개입? 간접적이라 했죠. 자, 아까 간접적이라는 것은 뭐라 했죠? 행정이라 했죠. 행정이라 했어요. 자, 그다음 토지은행 제도 하면 이거는 직접적. 그 다음에 취득세, 세금이죠. 그럼 세금이니까 이거는 간접적. 그럼 종합부동산은 세금이죠. 간접. 그럼 공공투자 사업이죠. 투자 사업은 직접. 그 다음 개발 부담금, 부담금 보조금, 부담금 보조금. 네? 아니 부담금 아까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있잖아요. 그 보조금, 부담금 이게 뭐니까 그 간접적이죠. 간접적. 이해됐나요? 부담금, 보조금 이런 것. 자, 그다음 공영 개발 직접적, 공공 임대주택 직접이죠. 총부채 상환 비율 이 금융이죠. 금융. 그리고 DTI라든지 LTV 요것은 규제가 금융이라 금융. 그럼 금융은 전부 다 뭐다? 간접. 다시 간접의 포인트는 뭡니까? 금융이 들어가고요. 금융과 관련된 것이 대표적인 뭐라고요? LTV, DTR 이런 것이 금융이라고요. 그다음 이자율, 이자율을 높이기도 하고 이자율을 낮추기도 하죠.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 금융이라고요. 금융. 그다음에 뭐가 세제, 세제와 관계, 세금과 관계되어 있는 거 되나요? 중과세 또는 감면, 그리고 세금과 관계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요거죠. 자, 그다음에 뭐니가 정보 되나요? 정보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방금 보조금 또는 부담금 이런 것을 전부 다 뭐다? 간접적. 그럼 직접적은 뭐예요? 직접적은 정부가 뭐한다? 부동산을 매입하고 또 부동산을 개발한 것을 임대하고 매각하는 거. 임대도 공급이고 또 뭡니까? 매각도 공급이다 이 말이죠. 자,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엔 1번 문제는 정부의 시장 개입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자, 2번 보세요. 2번. 주택시장은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기 때문에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틀렸죠? 시장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면 우리가 뭡니까?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잘 돌아간다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자, 그 자체가 틀린 거죠. 자, 넘어갑니다. 예. 자, 2번 문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자, 1번. 주택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자, 단기적으로 수급 불량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 공급은 항상 공급에 대해서 뭡니까? 생산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바로 즉각 반응할 수 없죠. 비탄력적이라죠. 자, 그래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여서 시장 실패가 발생할 경우에 이런 정부의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주거복지 측면에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요거 항상 보세요. 최소한입니다. 최대한이 아니에요. 만약에 문제에서 장난친다면 주거 문제에서 최대한 하면 틀립니다. 최소이 됩니다. 자, 정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자본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아니죠. 예,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주택정책 목표는 있어요. 시장 개입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저항과 정부의 가다한 재정 부담 및 대책의 일관성이 계류되기 때문에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5번.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자, 여기서 말을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요. 그럼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이 수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 정부가 개입했는데도 시장이 수정되지 않는 현상을 정부 실패라고 해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도 수정될 수도 있지만 수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있는데, 자 4번 보세요. 4번에 보면은 조세 및 부담금 제도죠. 간접입니까 직접입니까? 간접.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죠. 계속 직접 간접 문제는 이게 직접이냐 간접 개입 방법이냐는 계속 묻는다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 4번 볼까요? 다음 부동산 정책 중 금융 규제입니다. 금융 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금융이 아니죠. 세제죠, 세제.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 이용 규제고요. 이거는 토지 이용 규제고, 총부채 상환 비율 이게 금융과 관계 있죠. 아까 뭡니까? LTV하고 DTR 이 자체가 우리가 규제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있는데요. 역시 다른 건 다 빼고 자 4번 있죠. 개발 이익 환수 제도는 있어요. 정부의 직접적 개입 시장 개입이다.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다. 개발 이익 환수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 방법이 아닙니다. 아까 직접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매입과 그 다음에 임대와 공급 행위를 하는 것이 개발 이익 환수 제도는 제도입니다. 제도.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 91페이지 토지정책. 이 토지정책은 별표지 3개. 이 토지정책은 기본적인 내용을 아는데, 여러분 2차에 공법 있죠. 공법. 이 공법 내용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토지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계론적 성격이 놓으면은 쉬운데 공법이 들어오면 2차를 안 배운 사람은 그냥 어렵고 2차를 배운 사람은 개념을 묻는 것이니까 쉽게 접근합니다. 깊이 있는 내용은 안 넣어요. 이런 정책은 어떤 정책입니까? 하는 공법적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91쪽에 토지 대표 유형 갑시다.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 자 1번이 개발권 양도제. 자, 일반 개발권 양도제는 첫째, 우리나라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다른 말로는 개발권 양도제라 하기도 하고, 양도가 뭡니까? 이전 제도라 하고요. 개발권을 양도한다, 이전한다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걸 명심하세요. 미국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 지역은 어떤 지역에 대해서 한쪽과 다른 지역이 뭐와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한 지역은 보존하세요, 손대지 마세요 하고, 한쪽은 개발합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누구에게? 보존지역 소유자에게, 땅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했습니다. 개발권. 됐나요? 그럼 개발지역 소유자가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개발권을 뭐한다? 사오는 거죠. 그래서 보존지역 소유자가 국가가 보유했던 개발권을 개발지역 사람들에게 이전한다, 양도한다 이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개발권 양도제는 뭘 합니다? 지역 간 행평성 문제가 발생했고 그 지역 간 행평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됐나요? 무슨 행평성? 지역 간 행평성 문제. 간 행평성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요 정부가 직접 보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정부가 직접 보상적인 문제를 하지 않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발권 양도 제도는 개발 사업을 시행으로 이익을 얻던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 이익을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예. 자, 그다음 이번에 맞나요? 예. 방금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가 아니고, 자, 개발 이익 환수 제도는 개발 사업을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 이익 일정을 환수하는 제도인데 이거는 개발권 양도제가 아니고 개발 이익 환수 제도라고요. 방금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이익 환수 제도가 아니라고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지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개발 이익 환수 제도 정의라고요. 틀린 거 알겠나요? 그 다음에 2번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라고 했는데 자, 용도지역지구제 공법이죠. 주상공록 이렇게 했죠. 도간농자 이렇게 했죠. 네? 자, 그래서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토지 이용 계획 내용을 구현 2번이고요. 자, 2번은요. 개발 부담금 제도입니다. 개발 부담금.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입니까? 지역을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서 자,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이거 개발권 양도제죠.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이 보존지역이라고요. 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해서 그 개발권을 양도함으로써 개발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하여서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개발권 양도제지 개발 부담금이 아닙니다. 자, 4번의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있어서 표준지 공시지가. 자, 이거는 너무 상식적이죠. 자, 표준지 공시지가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입니다.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고요. 이거는 기본 상식인데. 자, 우리가 학교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잖아요. 자,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또 나왔죠. 이게 뭡니까? 공시기준일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1월 1일 날 기준하세요. 그래, 1월 1일 기준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뭘 제시합니까? 표준이란 걸 제시해요. 표준입니다. 그럼 여기 표준이 될까? 표준과 개별입니다. 자, 표준과 개별이 일라면 등기부가 하나입니까? 등기부 여러 개입니까? 그래서 하나의 물건, 한 동의 물건에 등기부가 여러 개 있는 것은 집합부동산이야. 집합부동산은 표준과 개별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등기부가 하나인 물건만 표준과 개별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단독주택은 뭡니까? 단독주택은 등기부가 하나이죠. 그 다음에 집합이 아니라 일반 부동산이야. 일반 부동산. 그럼 주택이 아닌 부동산인데 건물이 하나인데 등기부 하나인 부동산이라고요. 그럴 때는 표준과 개별이 있어요.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라는 것은 1필지, 1지목, 1등기부죠. 토지는 그 자체가 1필지가 1등기부라고요. 그럼 토지는 당연히 등기부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준과 개별하는 것은 단독주택과 일반 부동산과 토지가 표준과 개별이 있어요. 그럼 표준은 누가 공시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고, 그럼 표준 가격을 공시해서 지방정부 내려주면 개별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요거는 표준 주택 가격, 표준 일반 부동산 가격이라고요. 이거는 표준 개별 공시 지가. 땅이니까 지가라고 한다고요. 그럼 표준 붙는데 이 표준은 주택은 언제까지? 1월 말까지가 되고요. 요거는 2월 말까지가 된다고요. 공시 기준일, 공시일. 그러면 이거를 작업해서 개별 공시는 시군구에서 마지막 4월 30일까지 개별 공시를 하고요. 요거는 5월 31일까지 개별 공시한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은 집합부동산이죠. 공동주택은 뭐가 없다? 표준과 개별이 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집합부동산이죠. 집합부동산. 근데 공동주택도 집합부동산이잖아요. 집합부동산들은 표준과 개별이 없이 전부 다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 공시한다. 되나요?
요것을 말하자. 자, 그다음 5번에 토지 비축 제도. 다른 말로는 뭡니까? 토지 은행 제도라고 해요. 자, 정부가 간접적으로 틀렸죠? 토지 은행 제도는 정부가 땅을 매입하니까 직접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다음 1번 토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자, 1번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 지역은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정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토지 비축제도는 정부 등이 사전에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전이죠. 토지를 비축하여서 토지시장의 안정과 공공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개입시도. 3번은 개발 제한구역은 토지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한다. 팽창 억제 개발 제한구역. 자, 4번은 개발 이익 환수 제도는 개발 사업 시행으로 누가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액을 환수하는 제도. 자, 5번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자는 그 실제 거래 가액과 거래 계약을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실거래는 몇 건에? 자, 30일이죠. 30일 됐나요? 그럼 우리가 취득세는 며칠? 60일인데 요 실거래가는 부든 실거래 신고제 30일. 자, 됩니다. 자, 2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에 있어요. 자, 기억.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초과 이득세와 택지 소유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미 폐지되고 없습니다. 폐지되고 없는 제도. 자, 토초세, 택지 소유 상한제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없어지는데 이것을 한번 부활시키면 좋겠다 하고 있는 게 현 정부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자본주의 이해가 안 되는. 자, 그다음 니은 갑니다. 정부는 토지 은행을 통하여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다음 디귿 용도 지역 중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도시 지역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했는데, 자, 우리가 도시 지역, 환경 지역은 보존 지역은 용도 지역 중 자연환경 지역은 도시 지역 중에서만 지정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는 공법을 알아면 자연스레 알게 됩니다. 도시 지역 안에는 우리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이 따로 있어요. 예. 자, 그다음 리얼의 토지 거래 허가제입니다.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예. 이거는 개발과 보존 토지 거래 허가제가 아니고 뭐가 될까요? 인가제가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3번에 요것도 우리 기출제 문제인데 용도지역지구제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났어요. 자, 1번이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을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의 하나다 하는 거고요. 2번은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서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할 것이고, 3번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정진시키며 자, 미관을 개선한다. 양원 환경을 확보한다. 이걸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을 이 정의가 시험에 엄청 많이 났어요. 지구 단위 계획하면 항상 두 가지 나와요. 미관을 개선하고 양원 환경을 확보한다. 이 말을 넣으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자, 그다음 4번 용도 지역 지구제는 있어요. 토지 이용을 제한하여서 지역에 따라 지가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용도 지역 지구제가 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용도 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효율적 토지 이용이 되므로 지가가 상승합니다. 그럼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지가가 하락합니다. 그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맞습니다. 용도 지역 지구제를 하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거죠. 아까 용도 지역 지구제를 하면은
어떤 용도,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고 감소시킬 목적입니다. 용도 지구제를 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예,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토지를 어울리는 용도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것을 어떤 목표를 또 달성할까요?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 했어요. 그러면 지역 간 형평성 말고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대 간 형평성은 현재 기존에 있는 땅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 가지고 우리 밑에 있는 세대까지 계속 물려주자 하는 개념이 세대 간 형평성을 뭐한다? 세대 간 형평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용도지역지구제를 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역 간 형평성을 도모할 목적이다 하면 안 돼요. 지역 간 형평성은 야기시키고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할 목적이다 라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은요. 여러분 공법의 내용을 좀 기본적으로 암기할 거는 좀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1종이죠.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원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라고 했는데요. 전용하면은 용도지역에서 주거지역이 나오죠. 용도지역에서 주거지역이 나옵니다. 주거가 전용 주거지역이 있죠. 일반 주거지역이 있죠. 자,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면 됩니다. 그러면 전용 지역의 1종, 전용 지역의 2종 되나요?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3종. 일반은 뭡니까? 1종, 2종, 3종이고 전용은 1종, 2종이죠. 되나요? 한 번째 보세요. 이게 뭡니까? 단독주택이고 이거는 뭐다? 공동주택 주거. 이거는 단독주택 전용이고 1종은 2종은 공동주택 전용이라고요. 자, 일반 주거지역은 뭡니까? 층고죠. 층고. 중, 고죠. 저층, 중층, 고층 이렇게 1종, 2종, 3종 이렇게 따지죠. 자, 됐습니다. 자, 4번입니다. 네. 토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용도 지역은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할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것도 우리가 시험에 기본적으로 계속 났던 문제예요. 요거는 지역 주거지역에 상업지역을 지정할 수 없다는 거야.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가 없다고요. 용도지역은. 그 다음 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구 되는 미간지구 되나요? 이런 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중복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지역은 두 개가 중복될 수 없고요. 지구는 중복될 수 있습니다. 자, 3번. 자, 국이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는 토지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간 농자와 같은 용도지로 구분됩니다. 자, 뭐라고요? 도간 농자 이렇게. 자, 4번. 용도지역 지구제는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그게 시장 실패란 말이죠. 시장 실패가 발생하니까 정부에 의해서 채택되는 부동산 정책을 한 수단이죠. 한 수단이 뭡니까?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직접이다 하면 틀리고 간접해도 틀립니다. 토지 이용 규제 수단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항 있어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에서 지정할 수 없다라고 있는데요. 방금 지역은 중복할 수 없지만 지구는 중복할 수 있다. 답은 5번이 되고요. 자, 나머지는 전부 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5번과 6번 내용은 전부 다 뭐를 묻고 있느냐? 이런 공법상의 정의를 묻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냥 한번 보세요. 예,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가세요.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많이 났던 내용 중에 또 하나죠. 무슨 제도입니까? 토지 비축제도. 자, 뭐라고요? 토지
비축 제도입니다. 자, 토지 비축을 다르면 토지 은행 제도입니다. 자, 요 지역은 일단 어떤 땅에 투자를 해야 되게요? 예. 사전에 하는 거, 사전에 구입합니다. 자, 성숙지, 미성숙지. 성숙지가 아니고 미성숙지죠. 아직 개발되기 전 미개발된 땅을 투자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요것입니다. 그것을 토지 비축 제도입니다. 자, 만약에 이거는 남이 모든 저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몰라야 돼요. 그럼 모르게 몰래 구입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이 정보가 새면 오히려 투기가 가열됩니다. 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확보할 목적입니까? 공공용지 등을 확보할 목적입니다. 원활하게 확보할 등을 목적입니다. 됐나요? 네, 공공용지 등을 원활하게 확보 문제. 자, 1번에 봅니다. 7번에 1번. 토지은행이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줄 거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 행정이다. 자, 그래서 요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교통부가 이라고 틀리다 말이야. 자, 그 다음 2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상 비축토지의 관리 공급은 각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죠. 예, 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각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자, 3번에 토지 비축 제도는 사적 토지 소유의 편중 현상을 인해서 발생 가능한 토지 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 자, 4번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를 원하는 때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토지를 우선 회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4번 내용은 거의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으로 부동산에 개입하는 승부수단입니다. 직접적이다.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보세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1번이 토지은행 제도는 토지 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됩니다 하는 거죠. 소유자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 수용 제도보다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작은 편이다. 이 개념도 이해하나요? 우리의 토지 수용제들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지역에 공단을 조성했으니까 기존 소유자는 다 나가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제도 하면 여러 가지를 많이 안 묻습니다. 토지 수용제도 하면 첫째, 일단 뭐가 같아요? 일이 진척이 빠를까요? 빠르지 않을까요? 일이 진척이 빠르다. 근데 강제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적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 더 묻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수용되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 이익 환수가 빠르게 될까요? 개발 이익 환수가 느리게 될까요? 자, 수용제도는 바로 보상금을 지불하는 거죠. 보상금을 지불하니까 우리가 한지 방식보다 예, 뭐가 개발 이익 환수가 빠르다라고 해요. 그럼 한지 방식은 기존 지주들에게 땅을 개발한 후에 잠시 소유권 이전받아서 개발한 후에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럼 돈을 안 받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동을 팔아야 이익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개발이익 환수가 느리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에는 수용제도하고 한지 방식하고 이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해서 시험에 많이 논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간단히 한번 봅시다. 적성평가 제도입니다. 적성평가. 토지 적성평가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발이익 환수제는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 이익을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를 했고요. 4번에 이것도 우리가 시험에 잘 놓다 있어요. 예.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서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의 규제 지역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소유권하고는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발권 양도는 개발권을 양도하는 것이 소유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5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한 재건축 초과 이익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재건축 부담금으로 징수해야 된다. 이 부담금이 하나의 개발 이익 환수 제도 일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정책은 대부분이 공법의 정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공법 정의 문제. 자, 그다음 주택 정책. 자, 주택 정책은 이것도 기본 내용이 나오면 쉬운데 새로운 정책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금 현재까지 했던 정치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학계론에서 다루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주택 정책이 있어요. 무슨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보자. 임대료 규제 정책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제도 기본 내용이고요. 현재 다 시행하고 있는 제도고요. 자,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도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들어봤죠? 그 다음에 선분양제 들어봤죠? 후분양제 들어봤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살펴보는데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료 규제 정책, 그 다음 임대료 보조 정책, 그 다음에 뭐다? 공공임대주택, 그 다음 분양가 상한제. 이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 시험 나온 것은 우리나라가 보급하고 있는 주택은 어떤 주택들이 있나요? 라는 종류물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이제 한 번만 오고 반짝하는 문제지 계속 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으로 보면 반짝 한번 들어왔다가 싹 나가는 문제. 그럼 계속 노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 문제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기본적인 내용만 보세요. 그거는 그런 문제 놓을 때는 본인 운에 맡겨야 돼요. 본인 운에.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임대주택 주택 정책에서 첫 번째 이거 하나만 설명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출제가 많은 것이 임대료 규제 정책입니다. 여기서 용어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임대료가 곧 가격입니다. 임대료 규제 정책입니다.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누굽니까? 예. 저소득 정책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지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택 수요 개념이 아니라 주택 소요 개념이라고요. 수요는 지불 능력이 있는 유효 수요라고요. 그럼 중산층이라고요. 그러면 저소득층은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소요 개념이라고요. 수요가 아니고 소요. 자,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대료를 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임대료가 있어요. 가격, 임대료, 그 다음에 양. 자, 우리는 시장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어요? 네,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고 있죠. 요게죠, 요게 균형이죠. 그럼 이거를 이거는 뭐가요? 균형 가격이죠. 그래, 균형 가격이니까 임대료 붙이면 균형 임대료 이렇게 하죠. 그러면 말이 비슷해요. 균형이에요. 균형 가격. 그러면 규제 가격인데 결과적으로 임대료 규제 정책에는 균형 가격보다 규제입니다. 규제 가격입니다. 규제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낮아야 된다는 거죠. 규제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낮아야 효과가 있다.
이것을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고요. 되나요? 이거를 임대료 규제 정책이 결과적으로 무엇보다 균형 가격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제도를 임대료 규제, 임대료 상한 제도라고 해요. 임대료 무슨 제도?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상한제 이걸 보니까 잘못 착각해가지고 균형 가격이 높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상한 제도가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고요. 다시 임대료 규제 제도는 임대료 상한제라고요. 임대료 상한제는 규제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다고요. 이게 규제 가격이라고요. 가격입니다. 됐나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는 뭡니까? 여기서 가격이 낮은 쪽에 있는 거는 누가 더 적습니까? 공급자 수가 수요자 수보다 적죠. 그러니까 낮은 균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수요자가 좋아하지 공급자는 안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 아래에 있는 선은 무조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초과 수요에 되니까 수요자 경쟁을 낳겠죠. 그러면 수요자 경쟁은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계속 올라가요. 그럼 더 이상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상한제라고요.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지 말라 하는 것에서 막는다 해서 상한제라고요. 자, 그럼 임대료 규제를 하니까 임대료 규제 하에서 단기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공급자 수보다 수요자 수가 많죠. 그래서 당연히 뭐가 현상이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했죠. 초과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됐나요? 그럼 초과 수요면 가격이 더 올라가야 되죠. 그럼 규제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했지만 임대료 규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지 않죠. 그러면 수요자는 뭡니까? 혜택을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단기적으로는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정부에서 더 이상 올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초과 수요는 발생하지만 규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이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 수요자들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공급자들은 뭡니까? 더 이상 공급 행위를 하지 않겠죠. 공급자들은 불변. 되나요? 불변 또는 감소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뭐냐 없앨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은 불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있네요. 자, 시장에 무슨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이중 가격. 여기서 말하는 이중 가격은 뭐와 무엇을 말하고요? 네, 중산층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수요, 유효 수요. 그게 뭐냐? 무슨 가격과 시장에는 균형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정부에서 규제한 규제 가격이 두 개가 거래가 되고 있네요. 시장에는 임대료가 이중 가격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적정 가격을 형성하는 균형 가격이 있고 정부가 규제한 규제 가격 이 두 개가 거래가 형성되고 있네요.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장기입니다. 단기에서 이제 장기를 가요. 장기적으로 갔을 때 누가 먼저 움직이겠어요? 공급자가 움직이겠죠. 자, 그럼 공급자 임대인입니다. 임대인 입장. 그럼 임대인은 뭡니까? 돈 안 되죠. 더 이상 요 위에 가격, 적정 가격도 아니고 아주 싼 가격인데 그것도 올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라고 업종 전환을 할 수 있고, 자, 업종 전환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뭐 한다? 임대주택이 공급이 뭐한다? 감소하게 되고, 자, 업종 전환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공급자의 서비스가 저하된다. 공급자 서비스가 떨어진다고요.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수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존 임차인은 이동을 한다 안 한다?
이동을 하지 않겠고 새롭게 증가하는 신규 임차인이 있어요. 신규가 임차인이 증가되겠죠. 그럼 신규 임차인들은 기존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존 신규 임차들은 공급량이 이미 한정돼 있잖아요. 그 주택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기존 임차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신규 임차들은 기존 임차인들에게 빌리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 신규 임차는 기존 임차인들에게 뭡니까?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 높은 가격이라는 거 뭐죠?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하는 거죠. 암시장 가격. 그래서 암시장 가격이 형성됩니다 하는 거고, 또 장기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무슨 처음에는 얼마가 됐다? 공급과 수요가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했어요. 100, 그 다음에 180 해서 얼마가 발생했어요? 80이라는 초과 수요가 발생했는데 장기적으로 공급자 수가 다시 여기서 70으로 떨어졌어요. 마이너스가 됐고 수요는 오히려 뭡니까? 더 증가돼서 200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요거와 요 사이는 결과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130이 나오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장기적으로 더 커진다라고 하죠.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은 단기적으로만 반짝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급자한테도 안 좋고 누구한테도 안 좋다? 임차인에도 다 안 좋다 하는 정책입니다. 됐죠? 요거를 임대료 규제 정책입니다. 자, 임대료 상한제는 균형가 위에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가격을 막는다 해서 균형가 아래에 규제하는 것을 임대료 상한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임대료 규제가 만약에 균형 가격 위로 규제했습니다. 규제 가격을 어디 가격 위로? 균형 가격 위로 규제를 했다면 임차인들이 지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불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규제 자체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해야지. 규제 균형 가격 위에 규제했으니까 수요자 수보다 공급자 수가 많은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요 위에 규제는 밑에 있는 임차인들은 요것도 지불할 수 없는데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합니다. 초과 공급이라 말했으면 절대 안 된다. 요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시험이 안 왔는데 우리가 계산 문제에서 암시장이 발생한다 했죠. 그럼 신규 임차들은 암시장 거기서 얼마를 지불할 수 있나요? 얼마를 지불하나요? 하는 암시장 가격을 계산해 보세요 하는 것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한 번도 시험 안 났어요.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재 임차인들은 한정된 물량 하에서 임차를 할 수 있죠. 그거는 누가 공급해줘? 공급자 물량이죠. 그래서 공급 함수에서 공급량을 계산한다. 공급 함수에서 첫 번은 뭘 한다? 공급 물량을 계산한다. 되나요? 그 공급 가격에 공급 물량을 계산한다고 그 공급 물량을 수요 함수에 대체시킨다. 되나요? 공급 함수에 규제 가격을 대체를 시킵니다. 대체를 시켜서 공급량을 계산을 하고요. 그 공급량을 뭐에 대체시켜서 수요 함수에 대체를 시키면 그때 가격이 암시장 가격이 나와요. 첫째 뭐한다? 공급 함수에 규제 가격을 대응시켜서 공급량을 계산하고 그 공급량을 어디에 대체한다? 수요 함수에 대체시키면 거기에서 이루어진 가격이 암시장 가격이다. 아시겠나요? 예.
자, 조금 있다가 주택 정책 문제 풀어 나가겠습니다.